저작권법 제25조 2항에 따라 학교 수업을 위한 저작물은 본 홈페이지에서 이용 가능하며 이외의 공간에서 저작물을 공유 또는 게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출처는 천재교육 T슬파고요. 저작권 보호 관련 경고 문구는 천재교육 T슬파 자료는 온라인 개학에 따른 학생의 수업을 돕기 위한 것으로 다른 목적으로 공유하여 사용하거나 외부에 유출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교과서 232페이지 건설기술의 발달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계 곳곳의 건설 구조물은 시대와 문화, 종교, 생활 방식에 따라 인간의 삶과 함께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왔고 앞으로도 인간의 삶을 풍요롭고 편리하게 해주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건설기술의 발달 내용 보겠습니다. 고대에는 천연 동굴을 이용하다가 농사를 시작하면서 주거용 구조물의 움집을 만들어 정착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 후 돌, 벽돌 등을 이용한 다양한 구조물이 등장했고요. 종교적, 정치적 권위를 상징하는 대형 구조물도 건설되었습니다. 중세의 구조물은 종교의 영향을 받아 종교적 성향을 더욱 강하게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요. 고대에는 돌, 벽돌, 화산재를 이용한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도로, 상하수도를 갖춘 실용적인 도시를 건설했는데요. 하나 예로 로마 수도교가 예로 나와 있습니다. 로마 수도교는 시내에서 17km 떨어진 산에서 흐르는 맑은 물을 끌어오기 위해 축조가 되었는데요. 지금도 완벽한 형태로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아치 구조로 전체 길이가 728m고요. 최고 높이가 30m 정도 되고 화강암을 끼워서 쌓아 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치 윗단 니치 부분에는 성인 조각상이 모셔져 있다고 합니다. 멀리서 물을 도시로 끌어다 쓰는데 이 수도교가 사용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밖에도 화산재를 이용한 콘크리트를 사용을 해서 도로, 상하수도를 갖춘 실용적인 도시를 건설한 것이 바로 로마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밑에 종교적, 정치적, 군사적 목적을 지닌 대형 구조물을 건설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콜로세움이 예로 나와 있는데요. 콜로세움은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투기장이 되겠습니다. 직경이 긴 쪽은 188m, 짧은 쪽은 156m, 둘레는 527m의 타원형인데 외벽은 높이가 48m의 4층인데요. 플라비우스 왕조인 베스파시아누스 황제가 착공을 해서 80년 그의 아들 티투스 황제 때 완성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 콜로세움은 로마 정치가들에게 원형 경기장은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해서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굳히고 화합을 도모하며 때로는 로마나 귀족의 권위에 불복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보복을 암시하는 공간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내부는 약 5만 명을 수용하는 계단식 관람석이 방사상으로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기독교 영향으로 로마네스크 양식과 고딕 양식이 유행했다고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로마네스크 양식의 대표적인 예로 산마르코 대성당이 나와 있는데요. 도명 천장과 아치 모양의 문과 창문, 굵고 두꺼운 기둥과 벽의 특징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도명 천장 그리고 아치 모양의 문, 전반적으로 둥글둥글하게 생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고요. 그리고 벽과 기둥이 두껍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 산마르코 광장은 베네치아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가 되겠고요. 열주로
가득한 건물이 광장을 디귿자로 둘러싸고 있어 광장은 하나의 거대한 홀처럼 보이고요. 나폴레옹은 이를 두고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응접실이다 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밑에 보시면 고딕 양식이 나와 있는데요. 뾰족하고 높은 첨탑 그리고 긴 창문이 특징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아까 로마네스크 양식은 전반적으로 둥글둥글한 모양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쉬운데, 고딕 양식은 반대로 이 뾰족한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둥근 것과는 거리가 좀 멀죠. 뾰족하고 높은 첨탑, 높고 긴 창문이 특징인데요. 이 쾰른 대성당이 예로 나와 있는데요. 쾰른 대성당은 고딕 양식 교회 건축물로 세계에서 세 번째 규모라고 합니다. 1248년부터 약 600년에 걸쳐 건축되었고요. 동방박사 유해가 보존되어 있다고 전해지고 그 외에도 서양 중세 건축사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건축물과 유물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1996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근대에 보겠습니다. 근대에는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공장이 건설되었고요. 인구가 도시로 집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생활하기 위한 주거 공간이 지어졌고요. 또한 도로, 교량과 같은 대규모 토목 사업이 본격화되었고요. 현대에는 건설재료, 건설장비, 건설공법 등이 새로워지고 건설기술이 다양하게 적용되어 초고층화, 지능화, 대형화된 건설구조물이 보편화하고 있고요. 또한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친환경적인 건축물을 지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인간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밑에 보시면 철, 유리, 시멘트와 같은 건설 재료가 등장하고 철근 콘크리트 구조, 철골 구조 등 건설 공법이 개발되었다라고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근대로 넘어오면서 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재료를 쓰기 시작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철골 구조. 이처럼 이제 철제를 사용을 했다는 것이죠. 철제와 이 시멘트를 이용한 콘크리트를 이용한 공법이 개발되었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이 고층 건물이 가능해졌다는 얘기죠.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철근을 세우고 건설 구조물 모양의 틀인 거푸집으로 감싼 후 그 안에 콘크리트를 부어서 건설 구조물의 뼈대를 만드는 구조인데요. 대표적인 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있습니다. 튼튼하기 때문에 고층 건물 만드는데 용이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1931년 지어진 이래 오랫동안 뉴욕의 상징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받고 있고요. 높이는 381m, 102층으로 처음 완공됐을 당시에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1929년 대공황 때 단기간에 완공돼서 화제가 되기도 했고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짧은 기간에 적은 비용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견고하게 잘 지어졌고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때 건물 79층을 폭격기가 들이받고 추락했는데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은 일화가 유명합니다. 우아한 아르데코풍 건물은 러브 어페어,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 킹콩과 같은 영화의 배경으로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철골 구조에서 철근보다 두껍고 강한 철강제로 건설 구조물의 뼈대를 만드는 구조 해서 에펠탑이 나와 있는데요. 에펠탑은 센강 서쪽 강변에 드넓게 펼쳐진 샹드 마르스 공원 끄트머리에 있고요. 1889년 프랑스 혁명 100주년을 기념해 개최된 파리 만국 박람회 때 구스타브 에펠의 설계로 세워진 탑입니다. 높이가 301m고 당시로는 세계 최고였고요. 무게는 9,700톤, 철기둥을 잇는 리벳은 약 250만 개가 사용됐다고 합니다. 에펠탑 건축 당시에는 우아한 파리의 거리와
어울리지 않는 철골 덩어리라며 지식인들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소설가 모파상은 에펠탑의 모습을 보기 싫어 파리 시내에서 유일하게 에펠탑이 보이지 않는 에펠탑 내의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었다는 일화가 전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완공된 후에는 새로운 예술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지지를 받았고 오늘날에는 파리의 랜드마크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첨단 정보통신, 첨단 설비를 갖춘 인텔리전트 빌딩이 등장했다라고 해서 부르즈 칼리파가 나와 있는데요. 부르즈 칼리파는 전체 높이가 829.84m가 되겠는데요. 부르즈는 아랍어로 탑이란 뜻이라고 합니다. 2004년 9월 21일에 착공해서 2009년 10월에 완공됐고요. 총 공사비가 15억 달러가 소요가 됐다고 합니다. 밑에 보시면 고강도 유리, 고강도 철근 콘크리트 같은 신소재 건설 재료와 건설 장비가 등장했고요. 그 다음에 타워 크레인이 예로 나와 있는데 고층 건물 건설 현장에서 자재, 제품, 재료 등을 운반하는 크레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주변에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재료가 사용되기 시작했는데요. 튼튼한 고강도 유리 그리고 고강도 철근 콘크리트 전에보다 훨씬 더 강한 고강도 철근 콘크리트 같은 신소재 건설 재료가 최근에는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거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